자네 왔는가? 뭔 소리를 하는 것이요?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소? (1952년 2월) 중부전선. 제 임무는 빗발치는 총포탄 속에서 탄약을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팔! 내 팔이! 약 6개월 뒤 육군 병원에서 퇴원하던 저에게 더 이상 왼팔은 없었습니다. 내 팔! 여전히 왼팔이 달린 듯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국가를 위하여 싸운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개삽니다. 개삽니다. 개를 사요. 어느덧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개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전에는 산간 벽지인 황둔리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개를 사고 남대문 시장으로 7, 8번 정도 보냈나? 그럴 때면 마을에서 농협 구판장을 하는 이춘상 어르신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과는 개 구입 자금을 맡겨둘 정도로 친분이 쌓였습니다. 안주인도 저에게 늘 친절하셨고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밥 차려줄 테니 먹고 푹 쉬게. 1962년 9월 21일 원성군 신림면 황둔리에 있는 60세 이춘상 씨 집에서 이춘상, 그의 처 46세 한순녀, 5세 딸 이미자 양이 살해된 채 이웃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집에 있던 목재 돈개가 파손되었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흘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남아있어 피해자들의 저항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집 뒷산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쇠망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한 경찰은 개장사를 하며 왼쪽 팔이 없는 지체장애인 31세 최용춘을 즉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최용춘의 피 묻은 농구화가 피해자 집 앞에서 발견된 점, 범행날 밤에 피해자 이춘상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한 점, 범행 다음날 아침 7시쯤 주변 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목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등지에 형사들이 급파되었고 최용춘 주변인들을 탐문하며 그의 실주거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등 행적을 뒤쫓았습니다. 검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다음날 밤 11시 40분 최용춘은 양평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외파리 개장수가 양평에 산다 라는 주변인들의 말을 단서삼아 뒤쫓은 끝에 은신처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그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집주인 어르신에게 2천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밤에 다시 어르신에게 돈을 꿔볼 생각으로 개 한 마리를 잡아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용건은 꺼내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잤나? 어르신도 자고 있더라고요. 어르신을 깨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거절당했습니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개 잡을 때 사용하는 쇠망치로 머리를 냅다 갈겨버렸죠. 순식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처자식이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 뭐 하는 짓이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돈꾀에 있던 1200원과 백양담배 30갑, 해바라기 담배 30갑을 가지고 나와 아침 7시 13분 청량리행 열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죽을 짓을 했다는 후회 때문에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1962년 가을 세간을 놀라게 했던 원성군 일가족 몰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962년 11월 19일
전방지구 개헌 보통군법회의는 최용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과 3심 모두 사형을 유지함으로써 그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최영춘은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종교에 귀의하였습니다. 당시 사형수들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수갑을 차고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쪽 팔이 없어 수갑 생활은 면하였으나 두 손 모아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주던 한 교도관과 수년간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감한 것일까요? 어느 날 그는 교도관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그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교도관님, 사실은 말입니다. 저는 안주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자네 왔는가?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거래가 잘 되어 개 한 마리를 잡아 어르신과 함께 진탕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골아떨어졌는데 이날도 안주인이 몰래 제 방으로 왔던 것입니다. 자네 자나? 서로 정신없이 거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어르신이 쇠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놈들을... 어르신은 그리고 냅다 제 등을 내리쳤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내 이놈! 어찌 네가 나를 희롱하느냐? 여보, 이놈이 나를... 뭔 소리를 하는 것이요?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소? 갑자기 안주인까지 합세하여 둘이 저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안주인이 나에게 당한 것처럼 꾸미려는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어찌합니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항하다 보니 그만 인간이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현장에서 도망은 갔지만 후회 속에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경찰들한테 검거된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수사나 재판에서는 치정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솔직히 진술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도 처자식이 있고 돌아가신 안주인 역시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도 죽이고 돈도 가지고 간 마당에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는 안갚음이라고 둘러댄 겁니다.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반드시 진실이 아님을 우리는 사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작 3개월 전부터 황돈리에 오면 숙소로 사용했던 집주인과 손님 관계에서 2,000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죽일 만큼의 앙심을 품게 만들 이유가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범행 당시 영화 관람비가 성인 70원이었는데 영화비의 약 28배 정도에 불과한 2,000원 때문에 일가족 3명을 몰살했다? 개인적으로는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 동기가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의 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그의 말대로 검거가 아니라 자수였다고 하더라도, 치정 때문에 벌어진 범행으로 재판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죄 없는 5세 여아까지 포함하여 일가족 3명을 죽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당시 법원의 엄격했던 기준에 의할 때 사형이라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도 결국 최후의 날이 도래하였습니다. 1966년 6월 20일 최영춘은 사형 집행에 앞서 수의 대신 고의 간직하던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당시 사형수에게 그 정도의 배려는 해주었나 봅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으며 교도관에게 허리띠 좀 메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뻘 아닙니까? 천주님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